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시청, 공유, 댓글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치주의 경제가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주제로 국가경제 살펴보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가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경제를 꾸려가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의 명목, 세금의 종류, 세액이 얼마인지, 세법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두고 있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에 세금의 종류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에서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뉘고,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시군과 도세로 나뉘게 되고, 각각 목적세와 보통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군의 보통세에는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가 있습니다. 시군의 목적세에는 공공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교육세가 있습니다. 도의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세, 도축세가 있습니다. 도의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든 소득이 있을 때 각각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세금 부과의 기본 철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입니다. 즉 누군가가 돈을 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 말고도 거래가 있는 곳에도 모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에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세금 부과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는 것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잘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는 하는데 경제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책정하는 세금의 액수에 대한 근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세법을 찾아보시면은 각각의 세금마다 거두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의 액수가 과연 어떠한 근거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엄청난 연구가 있었겠지만 왜 그만큼을 내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거두어야 하는 목적과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액수의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거래가 있을 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철학은 버리고 목적세만 남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러려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논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잡한 세금 체계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함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치가 이 세금 관련 일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연초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정산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겪었던 엄청난 난관들을 떠올리면 엄청난 저항과 난관을 넘어서야 이런 세금에 대한 법을 도입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텐데요. 근거가 부족한 복잡한 세금 정책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은 못하고 오히려 세금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런 것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만들어냈냐,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얼만큼의 시간이 벌어지고 얼만큼의 정신 소모가 좀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데, 세금 관련 일은 이 수많은 엄청난 일은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금은 국가 운영이라는 목적에 맞는 목적세를 상세하게 정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부과하고 매우 복잡하고 근거가 없는 소득세, 거래세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국가 운영이라는 목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세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근거가 희박한 세금 항목, 합리적이지 못한 세액, 이 2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3번째와 4번째로는 잘못된 집행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 방만하고 불투명한 집행이고요. 이것은 자본주의 세금 정책이 목적세가 위주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공평하지 못한 조세 의무인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개개인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조세 의무가 주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액 계산 방법이 완전하게 되도록 개정하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들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다음에 5가지 조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징수 명목을 둔다. 그 다음에 징수 세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가진다. 명목에 대한 낭비 없는 집행을 한다.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한다. 그리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조세 의무를 부담시킨다. 입니다. 징수 명목과 세액과 정확한 집행에 대해서는 가치주의 경제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치 경제에서는 가치 산정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가치가 매년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된 그만큼의 가치를 정확하게 징수 명목 및 세액으로 책정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수준의 국방력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여기에 맞도록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 가치, 시간 가치, 정신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금 징수의 명목과 징수액 그리고 집행의 근거로 삼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원칙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의무였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의 세금에 대한 철학은 국가나 선대로부터 혜택을 받은 당사자에게 혜택을 받은 만큼을 그대로 세금으로 부과한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준 것만큼을 돌려받는다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거두게 되는 세금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요금인데요. 이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만 지금의 자본주의와 다른 것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받은 것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전기값이나 수도요금이 서비스를 위해 소모하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이런 요금들이 모두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전기요금도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다. 그것을 우리 집에서 받아서 쓴다 하면은 거기에 책정되는 전기값에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손실 비용이 모두 전기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원자력으로 생산하든 화력으로 생산하든 기타 다른 태양광으로 생산하든 모두 전기값이 동일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에 따라서 나는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갖다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전기값에는 환경 손실 비용이 모두 포함돼서 들어가게 됐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화력도 마찬가지고 거기 환경 손실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그 비용이 그 전기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지겠죠. 쓸 때마다 자기가 그 원자력으로 발생하는 환경 손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그 전기값에 다 포함되어서 소비자가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질 테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이라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것을 사다 쓴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발전 방식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얼마큼 공공요금을 거둬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같이 산정을 해서 딱 그만큼을 국민으로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으로부터 사용한 만큼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와 개인 간의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가치주의 경제로 운영되는 국가가 거두게 되는 두 번째 세금은 토지 사용세입니다. 이것은 가치주의 경제에서 토지의 소유가 사라지고 누구나 일정 기간마다 토지의 사용료를 낸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토지의 소유권의 근거를 가질 수 없고, 누군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해당 토지에서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라는 철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하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두게 됩니다. 국가가 영토를 지켜주고 치안을 지켜주며 기관 시설을 건설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간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에 맞게 토지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맞게 토지 사용료를 국가한테 부담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국민들이 취했으니까 그 취한 만큼을 국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에 역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앞선 영상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로 운영되는 국가가 거두게 되는 세 번째 세금은 사회적 상속세입니다. 이것도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개인이 사망 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가치 전부를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개인이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가족이나 자식보다는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선대와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의 주된 용도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보육과 양육과 교육에 쓰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치경제에서는 각 가정에서 교육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공평하게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상속세를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다른 모든 재원의 근간이 됩니다. 누구나 아기로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의 도움으로 평생 동안 모은 것을 다시 사회에 내놓고 가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국가와 개인 간에 일어나는 합리적인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운영 시에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덕분에 수혜를 받게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국가와 국민 간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경제에서는 소득세나 거래세와 같이 직접적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용한 공공요금과 토지 사용세 말고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고 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사회에 내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수많은 명목 없는 세금들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생산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렇게 세금 관련된 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대신에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혀 부채를 지지 않으며 언제까지라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끝까지 시청, 공유, 댓글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